자, 우리 김종필 선배님, 내일신문 정치부장인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100만 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카메라를 보면 되죠? 예. 대충 그 범위 네, 안에서 네. 하시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필입니다. 제 닉네임은 뉴JP입니다. 김종필 전 민주공화당 총재도 하셨죠. 총리도 하셨고, 그래서 저랑 이름이 동명이인이라 저는 뉴JP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박명호 교수님 수업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후배님들과 소통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1982년에 동국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월 82학번입니다. 지금 제가 표지로 정치를 즐기자 미쳐야 미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이라고 하는 석간 신문사의 등기이사로 꽤 출세한 겁니다. 등기이사면. 그렇고 정치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정치팀장으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목멱산의 기운을 호흡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 현장에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기자로 또 나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협회 부회장도 했고, 또 현재는 남북통일분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계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맡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종필 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도전을 해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창한 스펙이 있어서 이걸 다 열거한 건 아닙니다. 그 위에 제목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정치를 이름도 김종필이라 태생적으로 김종필로 살았고 정치인으로 살았고, 또 하나는 미쳐야 미친답니다. 앞에는 정치에 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언론인으로 기자로 살아온 그 대학 선배의 삶을 일부 소개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소신이 미쳐야 미친다. 또라이냐고요? 저기도 우리 또 카메라가 있구나. 또라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성어로는 불광불급입니다. 즉 자기가 소망하는 곳에 이르려면, 그곳에 도달하려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요거를 여러분들께, 제가 뭐 이런저런 거 하는 건 약간 미친놈이죠. 그냥 그 다소곳이 제 책무만, 그 직장 생활의 책무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오프라인에 강의를 종종 다니는데 이 질문은 조금 퀴즈고 제가 현장에서 바로 선물도 드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생각나는 단어를 사자성어로, 힌트는 사자성어입니다. 여기 댓글 다실 수 있나요? 네, 채팅방. 네, 제가 나중에 문화상품권이나 영화 관람권을 꼭 선물을 맞추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여불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강의장에서도 나왔던 거야, 이게. 의외로 그런 공감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치모 나간, 이야, 역시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교수님 휘하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가 격조 있습니다. 타산지석, 이게 조금, 격전 올라가는데 정답으로부터 뭐 복지부동이거는 뭐 대박입니다. 금이 와냐? 정이 흘러넘칩니다, 이 후배님. 정수미님. 일단 이분은 그냥 뭐 정답과 무관하게 제가 CGV 영화 관람권 2매 드리겠습니다. 남충 위풍당당해 마구 나옵니다. 수업 참여도 대박입니다. 호기만발. 이야, 용준 용한. 그거 좋다. 제가 준재고 얼굴이 용한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조금씩 비껴갑니다. 이거를 개과천선, 개과천선에서 제가 33년 만에 학부 졸업하고 제가 5학기째 한국정치전공 일반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 조크형 그 사자성어예요. 뺀질뺀질하고 비슷한데 자 3, 2, 1 마감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사자성어. 아이고 우리 후배님들 너무 화내시지 마세요.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정치도 드러나는 현상 표면과 이면 속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대단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이해하는데 우리 후배님들한테 권하고 싶은 소스가 바로 이겁니다. 미드 아시죠? 미드. 미국 드라마를 줄여서 미드라고 하죠. 미드를 보면 혹시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그 미드가 있어요. 2016년인가에 쭉 그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친 미드인데 전 사실 듣기만 하다가 요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요번에 이제 다 뛰었어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현실 정치판보다 더 재밌었어요.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댓글 좀 달아보세요. 예, 그 다음에 지정생존자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막전 막후에,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이중성 같은 거, 그러니까 프래그머티즘을 저는 약간 제 식으로 해석하자면 미국식 그 실용주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이렇게 구현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이제 간접 체험을 했죠. 그것도 드라마가 갖는 어떤 극적이고 막 반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는 아주 압권이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실제 화이트 하우스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음모와 뭐 다양한 민낯 뭐 이런 게 있고, 지정생존자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교훈적이고 조금 더 이렇게 뭐 이렇게 교과서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고 중국 드라마 중에는 저는 사마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권합니다. 사마이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사마중다를 얘기합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그 동국대학교 선배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하는 홍영표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여름 휴가를 3일인가 간다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말이야, 추천할 만한 책 좀 소개해줘. 왜냐하면 휴가라.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휴가까지 가서 책을 보냐. 책은 평소에 보는 거지 하면서 제가 권한 게 이 사마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입니다. 1부, 2부로 나눴는데 미완의 책사, 최후의 승리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미드는 현재 그 전 세계 G2 아닙니까?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양대 축이 지금 현재 뭐 지구촌의 어떤 패권 국가이기도 하고 정치의 어떤 가장 구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보면 미국 사회를 이해하고 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중국 드라마 중에는 사마이, 물론 삼국지나 뭐 훌륭한 고전들이 있지만 요즘은 또 영상 시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고 오감으로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랑야방이라고 하는 중국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고 그 안에서 인간의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이제 오욕, 칠정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글쎄 뭐 개별이 뛰어난 드라마는 있는데 정치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제가 추천할 만한 건 없었고, 도리어 정치를 이해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사극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뭐 한명애니 또 뭐죠? 인수대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투쟁이 되게 이제 심각하게 벌어지니까 조선왕조실록 같은, 제가 이 드라마를 왜 말씀드리냐면 책에서 고전적인 진리나 지식을 획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이런 드라마를 보면 현실보다 드라마 같고 드라마 같은 또 현실, 이게 같이 다 양 측면을 겉과 속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하고요. 특히 정치와 언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우스 오브 카드도 그렇고 지정생존자도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자 주인공이 유수한 언론사의 여기자와 뭐 불륜 관계를 맺고 또 여기서
백악관 내부의 치명적인 치부, 또 미국 사회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딜도 하고, 또 그 언론과 그 정치 권력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선순환한다면 유기적인 생태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한몫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정치를, 그 중에서도 가장 삶의 그 흐름이나 내용을 좌우하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점인데, 정치에 대한 통찰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면 정치가 정말 자리를 둘러싼 세력, 이런 걸 둘러싼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이런 좀 어두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당시 공동체의 백성들, 뭐 시민일 수도 있고 옛날에 민초일 수도 있는데, 공동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행복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는 게, 정치가 어떻게 작동되는 게 중요한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점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자, 정치란 뭐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학문을 하시는 정치학이란 뭐냐? 이걸 제가 네모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쭉 열거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정치는 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 라이프. 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대부분을 사실은 좌우합니다. 정치에 대한 냉소나 혐오, 뭐 비판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우리 일상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희노애락 애호육, 또 내지는 의식주, 다 이게 어떤 정치라고 하는 체제와 프로세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또 하나, 정치는 생물이다. 이거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 국회의원들끼리, 과거엔 또 그런 게 많았어요. 싸우다가 술자리 가서는 같이 동지가 되기도 하고, 여와 야가 같은 개판에서,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갈등하다가 카메라가 오면 되게 싸우다가 뒤에 가서는 형님 동생 하거나, 물론 이게 미덕이고 국회 안에서는 대화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담합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딜을 하는 거죠. 나쁜 의미에. 또 하나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냥 단편적이지 않은 거죠. 종합적인 거죠. 그것도 생각의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과감하게 뭔가를 결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고 살기로 누군가를 괴멸시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그 현실 정치에서 친박, 비박, 뭐 친문, 비문,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동교 동계, 상도 동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난무하고 풍미하는 게 현실 정치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중에 가장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통과 대통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시대가 불통도 많고 서로 갈등 대립도 많은데, 남북 분단도 사실은 갈등 대립 아닙니까? 그런데 뭐 민족 차원에서 보면, 또 공동체 구성원 차원에서 보면, 진보 보수 진영 간의 싸움보다는 서로 소통을 하고 또 차원 높게 통합을 하는 게 윈윈하는 길이다. 또 그런 정치를 사실은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가장 아끼는 저의 정의는 밥, 일, 꿈이다. 우리 밥 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일자리나 여러분들 뭐 취업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학과 나와서 취업이 쉽지가 않아. 예를 들면 선출직 정치인으로 출마하는 길이 있기도 하죠. 뭐 보좌진을 거칠 수도 있고, 정치학 공부를 더 정진해서 전문 영역에서 또 서포터즈 하는 뭐 방안으로 갈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 동국대 출신 많은 선배분들은 특히 YS 김영삼 정권 때는 국회의원이 제 기억으로는 20몇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김영삼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 좌동영 우영우, 최영우라고 하는 분, 또 김동영, 이분들이 정치학과 우리 정외과 출신 선배들인데, 이렇게 이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역할도 하는, 그리고 또 뭐 통일 또 내지는 인류에게 우리가 미치는 대한민국의 역할을 높이기도 하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프라인이면 제가 이제 네모다를 한번 싹 밑에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현장의 상황상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육성을 못 듣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나의 견해는 이렇다,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자문도 해보거나 한번 메모해 보시는 것도 공부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는 저는 많은 백가쟁명식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을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헌법은 공동체 구성원이 대부분 합의한 거예요.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에 여야가 전부 합의한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헌법이 개헌이 되려면 3분의 2 국회도 그렇고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당대의, 그 시대의 공동체 구성원의 66%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장 한목적적이고 최고의 합의 수준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은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34자. 예,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 전문이라고 하고,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제가 주목하는 점은 대한국민은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실용 칼럼을 썼는데 법학을 전공한 모 대학 교수,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친구, 그 칼럼 참 잘 봤는데 공감한다. 근데 끊을 때쯤 나지막한 소리로 오타가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시체말로 이제 쪽팔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중요한 대목을 오타를 냈냐? 이게 이거예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인데 왜 국민이라고 했냐는 제가 지적을 받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훌라덩 넘어갈 수도 있어요. 헌법 전문가 어떤 분하고도 제가 작년에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분도 국민으로 애우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헌법의 주어와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이 주목해야 됩니다. 왜 여기에 주목하냐? 그 나라의 주체와 헌법의 하여간 주어가, 주인이 누구냐면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근원인 국민이라는 거죠.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국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 국가의 요체가,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 있습니다. 1조 1항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의 내용이, 정수가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주권 2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라든가 무솔리니 같은 이런 절대적인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있는 게 아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거를 견지해야만 진영 논리나 과도한 극우나 국자로 안 빠진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정치를 보면 원칙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소신을 강조하고요. 그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거는 전부 다 합의한 거예요. 언제부터가 우리 그 국가의 유래냐, 민주적인 국가의 유래냐, 이런 걸 갖고 논란도 많이 하는데, 이 내용대로 가면 큰 논란이 없다. 제가 비교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북한 헌법,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을 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법학 전공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니터에 나오는 PPT 자료에 보면 제가 파랗게 표시를 조금 했어요. 파랗게 표시했는데 이게 뭐냐면 김일성 동지는이에요. 김일성 동지. 북조선은 이른바 누가 건립했다고 알려져 있냐면 김일성 주석, 김일성 동지예요. 그러니까 주어와 주체가 다릅니다. 북한 헌법, 남한 헌법은, 우리 한국은 누구예요? 아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대통령이 됐던 분,
될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국민 속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북한은 누구예요? 지금 김일성 동지라거나 이게 제가 파랗게 표시했는데 이게 17번 나와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북한은 뭘 많이 강조하냐면 프로레타리아 혁명, 뭐 혁명의 경로는 다릅니다만은 민중이 그 프로레타리아가 역사 발전의 주인 주체야. 그래서 민중사관에 기반한다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김일성 동지로 돼 있어요. 영웅이죠, 영웅. 영웅사관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른바 얘기하면 민중사관, 국민사관인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헌법을 이해할 때 정치가 깊이 있게 보인다. 원칙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장의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치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는데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자, 여기 댓글에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네모다로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마음에 드는 분을 2분 뽑겠습니다. 아까 1분 뽑았고요. 3분한테는 제가 선물을 드리고 가야 선배로서 면모가 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댓글 사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한 소견을 얘기하시는 사이에 내가 겪어본 정치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후보자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유권자의 영역이 있다. 양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집합되어 있는 곳이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주역이죠. 그다음에 유권자, 그러니까 우리 참정권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 X를 친 거는 사실은 오류, 그러니까 동그라미 X가 아니고 곱하기예요. 후보자와 주권자가 함께 노력을 하면 살기가 좋아진다는 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생산적인 게 좋다는 거죠.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것의 목적도 이론적 적합성이나 정합성이나 또 그것이 새로운 것을 논증하는 궁극적 이유는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미래가 지속 가능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정당, 그 다음에 유권자가 같이 함께 협동을 해서 노력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욕을 많이 먹는 거고 또 욕을 먹는 정치인 중에 욕 먹을 만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쿠데타도 일으키거나 또 정치 자금을 수십억, 수백억, 또 최근에도 있어요. 뭐 그래서 이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또 뭐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빵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정치라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강원도 불구경하듯이 하고 나하고는 먼 얘기, 뭐 여의도 얘기나 청와대 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그런 얘기여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치 효능감이라는 건 나한테 뭔가 재미가 있어야 돼. 유익해야 돼.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투표나 하거나 불참하고 말거나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 특히 청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도 어렵고 또 뭐 취업이 안 되면 결혼 또 그 이외에 많은 삶과 주거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다 악순환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냥 캐세라 세라나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아예 그냥 거리를 둬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참여하는 게 더 재미가 있는 시대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다시 직접 민주주의 시대가 그 시대를 재진입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언택트 폴리틱스 시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온라인이 활성화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류가 전대미문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되게 현실적이고 필요한 이런 상황에 사실은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민주주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능감을 갖고 우리 직장과 또 가정과 공동체를 바꾸느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여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저는 엊그제 우리 그 동국대 후배 중에 하나로 이태원에서 바도 몇 개 하고 곱창집도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 톡이 왔더라고요. 그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코로나19의 무슨 그 확산의 온상이거나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 주범이 아니다. 거기서 그냥 구멍가게 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고 뭐 이러는 분들인데 그렇게 치부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담아서 그 지역 출신의 지방의원이 이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 요건, 그러니까 청와대 공식적으로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동참해달라고 하는 게 왔던데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에다가 청와대 대통령이 제일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응이 피드백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와대는 뭡니까? 행정부예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정부라고도 하지만 우리도 삼권 분립이니까 문재인 정부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행정부거든요. 행정부보다는 입법부, 국회에 청원을 해야, 입법 청원을 해야. 그러니까 요즘은 법제화돼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우리 딸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정치를 즐기자가 제목은 좋대. 제목은 좋은데 뭐 즐길만 해야 즐기는 거 아니냐. 꼭 감각적으로 누리는 이런 거 얘기하는 엔조이만이 아니라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내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고 피드백되는 그런 거가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경험해봤으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참여할 수 있구나. 국회 홈페이지에 가면 체크할 수가 있어요.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국민 참정권 중에 국민 발언권이 있어요. 직접 내가 입법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걸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게 국회의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들의 이해와 요구 또 국민적 여망이 있는데 이거를 반영을 하거나 대변을 못해. 그걸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그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겁니다. 주권자가 저는 유권자와 주권자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법조문에 있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유권자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참정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존재고 역할을 해야 즉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는 직접 민주주의든 간접 민주주의든 본인의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정책으로 보팅을 해야 돼. 안 하면 죽은 거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투표장에 갈 때 저는 주권자라고 부릅니다.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적 보이콧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은 국민 대다수가 정치의 프로세스상 상대적 다수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주권자가 이거를 위임받은 대의자가 부적합하게 하고 불성실하게 하고 실효성 없게 할 때 해임을 하는 사실은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그걸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어. 국회의원만 그런 제도가 없는데 이런 것도 바꾸는 노력.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나하고 동떨어져 있거나 전문가들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는 우리 유권자, 주권자와 후보자, 정당이 같이 하는 사회적 행위다.